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로 팟캐스트. 아우, 지난주에는 멍멍하더니 이번엔 또 하울링을 하시네요. 네. 강아지에서 갑자기 뭐 허스키 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러네요. 알래스카 온 줄 알았어요. 네. 견종마다 하울링을 많이 하는 견종이 있습니다. 비글. 그렇죠. 비글, 하운드종 아니면은 이 허스키 같은 애들이 하울링을 많이 하죠. 허스키. 아, 네, 시베리안 허스키. 늑대처럼 생겨서 그런가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늑대의 외양과 가장 흡사한 견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오늘 명절이래갖고 여기저기 문자가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명절이네요. 네, 까똑이었네요. 네. 까똑. 이게, 이제 본격 황금 개띠 해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 방송하는 게 지금 설 연휴 때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초쯤 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네. 받으세요.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미국 생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날이 풀리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습하죠. 오늘 알렉스는 어디선가 운동을 하고 와서 매우 노곤한 모습인데 어떤 운동하고 오셨나요? 노곤하진 않은데 물 속에서 좀 몸을 좀 흔들고 왔습니다. 오. 리듬에 맞춰서. 아쿠아줌바? 네, 제가 뭐 상상하시면은 뭐 물이 철렁철렁 상상이 가시죠? 네. 일로 절로 막 튀기고 막. 장난꾸러기네요. 오늘은 빨리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네. 얘기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양이.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럼 수다스럽게. 알렉스의 도각다식. 네, 오늘의 주제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뭐랄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우리 반려견의 공격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다른 개한테, 그죠?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반대로 우리 애라고 우리 반려견들 항상 표현하는데 진짜 우리 사람 아이가 있는데 누군가를 공격해요. 다른 아이를 공격하던가 어른을 공격하던가 심지어 다른 동물을 공격하던가.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게 엄청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거의 뭐 맹수로 돌변하는 거죠, 그 상황 되면. 네, 그리고 지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도 이 공격성 때문에 나온 대책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대책의 이 방향이 조금 문제여서 문제지 공격성이라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네. 또 때가 때인지라 또 이번에 플로리다에 17명이 죽는 일이 있었죠. 학교에서. 이 총기 사건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럼 그런 이 정신적인 상황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사가 뭐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 플로리다 학교 총기 사건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그래도 참 좋은 게 왜 그랬을까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오늘은 반려견의 공격성이 왜 그럴까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원인 네. 파악을 해주는 시간이죠. 네. 그렇죠. 이 반려견들이 왜 공격할까? 이런 거 아마 원인을 알면은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네. 네. 근데 입마개가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공격성이 왜 형성될까? 이거를 쭉 나열을 해주고 이 공격성이 형성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큰 이유들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우선 공격성, 개들이 물론 공격의 이 강도까지 얘기하면 또 말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에어 스냅핑이라고 입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공중에다 입질을 하는 거예요. 작은 개들이 좀 많이 그러는 그렇죠. 것 같던데. 그리고 물었는데 스쳐서 딱 물면 이제 팔을 빼잖아요. 팔을 빼면은 긁히게 돼 있어요. 이빨이 물린 이빨이 상태에서 빼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근데 그 스치는 정도가 얼마큼 깊게 물렸냐. 걔가 물었을 때 꽉 물면은 이빨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멍이 들어요. 아, 맞아요. 피멍이 들죠. 네, 피멍이 들어요. 그리고 물었을 때 이빨이 얼마큼 깊이 들어가냐, 물고 흔들었냐, 이런 걸로 공격의 강도를 또 정해요. 네. 물고 흔드는 거는 뭐 거의 최고봉 아닌가요? 그렇죠. 물고 흔든다는 거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도죠. 이제 늑대나 아니면 이런 이 투견들이 싸울 때 아니면은 이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할 때 물고 흔듭니다.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뭐 그런 게 되겠네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잔인한 상황은. 그럼 이유를 좀 나열해 주시죠. 네, 그럼 그런 끔찍한 공격성이 왜 형성이 되냐 우리 반려견들한테. 첫째, 두려움. 두려우면 공격성이 나옵니다. 네. 이제 뭐 두려움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려우면 피하던가 대응을 합니다. 두려우면.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이 대응할 때 공격성이 나오는 거죠. 두려워서. 그죠. fight or flight. 그렇죠. 드라이브가 있죠. 파이트와 플라이트 드라이브. 좀 어려운 얘기가 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해주셨네. 파이트와 플라이트. 네. 껍질이 벗겨진 네. 정신과 선생.
그거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 주시고 우선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처벌의 기억. 처벌의 기억. 네, 이거 이거는 중요한 하나씩 다 것 짚어서 같아요.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좌절. 좌절스러우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유욕. 내 거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 의료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가 의료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몸이 아프면은 공격을 합니다. 걔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까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DNA에 공격성이 남아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이 많은 얘기를 저희가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주제가 막 길지 않나요 오늘은? 근데 이게 너무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격성이라는 게 짧게나마 하나하나씩은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우리 게 엄청 교육 잘했는데 왜 공격할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이 그렇죠. 범주 내에서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범주에서. 그럼 오늘은 중요하지만 짧고 굵게 나가고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짚어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팟캐스트기 때문에 시청자가 없고 청취자분들. 그렇죠. 청취자. 네, 유튜브로 보시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쭉 나옵니다. 30분 내내. 그렇죠.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혹시 오늘 공격성에서 내 반려견은 이런데 이거 왜 공격하냐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거기서 뭐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우선 얘기를 해보죠.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이 뭔가요? 두려움 fear. 영어로 하면 fear죠. fear. 네. 이건 이해가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네. 뭐 어떤 좀 위험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저희 이거 싸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소아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 중에 소아들 중에 공격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많죠. 두려워서 공격하는 애들 많죠. 대부분이죠. 뭐 애들이 뭐 아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나쁜 애가 되려고 나쁜 짓을 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뭔가 두려움이 항상 조성돼 있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밖에 부딪혀 보지 않아서 뭔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방법을. 그게 이 우리 반려견을 보면요. 잘못된 사유함. 이 세상의 자극들이 다 두려워요. 네. 보호자들이 맨날 거기서 뭔가 자극과 두려움을 연관시켜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소변? 대소변이 어떻게 공격성 연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보통 이제 한국은 집에서만 개를 키우잖아요. 그때 이제 뭐 대소변을 정확한 위치에 잘 못 가려가지고 네. 이제 혼낸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대소변 누를 때 공격하나요? 똥 싸면서? 이거 조금 좀 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니었나요? 아닌가 봐요, 이 PD.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두려운 환경을 조성해줘요. 손님 오면 물어요. 두려움이거든요. 무슨 자극에 대해서 사회화를 잘못 연관시킨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을 두렵게.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오면은 너 집에 가, 집에 안 가, 하우스에 그렇죠. 뭐라고 뭐 이런 하면서 거. 네. 그리고 손님이 또 뭐라고 위협을 하고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막 발길질하면서. 누가 그러나요? 뭐 그런 사람 계시라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잘못된 연계 사회화를 통해서 두려움이 조성돼서 사람 아니면 아이들도 많잖아요. 걔들이 싫어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개들. 그렇죠. 산책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와 개다 막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크게 행동하고 뭐 심지어 꼬리 흔들고 막 잡고 그러면 잡아 당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아이에 대해서. 그런 개들은 아이만 보면은 입질을 해요. 짖고. 저리 가 네. 뭐 이런 거죠. 심한 경우 물 수도 있죠. 근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죠. 평생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근데 모든 자극이 두려움으로 전환된다는 거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회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아가 더 잘 말씀하실 것 같은데 PTSD라고 이 트라우마. 네, 외상후 네. 스트레스 증후군. 그리고 어떨 때 또 두렵냐면 한계를 넘는 자극이 막 들어오면 두려워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플러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애들 소아정신과에서는 보면요.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가끔 공격성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보면은 쟤 그냥 공격적인 애야. 나빠. 이렇게만 보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근데 그 저면에는 두려움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공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 방식을 잘못 보호자분들 아니면 주변 환경이 잘못 알려준 거죠. 그 아이나 개들한테. 이게 사실
안 좋은 자극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소화하고 넘기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면 네. 그런 상황이 네.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의 컨트롤, 통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정교육, 그리고 철학을 좀 심어주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화가 아니까 걔는. 그렇죠. 반려견을 보면 사회화죠. 이게. 그렇죠. 뭐 아까 말한 그 이제 감당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거를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얘가 감당할 정도만 준다거나 그런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좀 얘기가 길어져서 덧만 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반려견이 두려운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두려운지를 알아야 얘가 두렵구나, 더 이상 자극을 주지 말아야지, 한계점을 넘기지 말아야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그러네.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보호자는 advocate이에요. advocate. 그렇죠. 대변인. 그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반려견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이 반려견의 이 감정 신호, 이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이게 목소리로 떠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좀 눈으로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가면은 한국 가면은 클래스를 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막간을 이용한 네. 클래스 광고.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 네. 아까 그 알렉스가 PTSD 말씀하셨잖아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네, 그 영어로 쭉 한번 읊어주시죠. PTSD가 뭔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뭐 네 단어인데 한 단어처럼 들려. 긴 단어 아닌가요? 긴 한 단어? 근데 이게 다음 원인으로 좀 다리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처벌의 기억. 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기억.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처벌의 기억입니다. 공격성이 형성되는 이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요. 어떤 정말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 외상이나 그 상황이랑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렇죠. 몸이 그대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이 몸이 참 신기해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반응인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제 날카로운 거에 한번 찔려본 사람이 예를 들어 병원 가서 주사 바늘만 뽑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럼요. 그 그런 일반화가 상황.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자극이. 그 제가 이제 EPD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벌의 기억. 처벌이라는 게 꼭 때리고 뭐 이게 처벌인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처벌입니다, 다. 그렇죠. 위축되게 하는. 네. 그렇죠. 여기 뭐 처벌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 지르고, 물리적으로 외압가하고, 발로 차고, 누르고, 찌르고, 이런 거 다 처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먹이를 안 주고 이런 것도 방치 같은 것도 처벌이 아닐까요? 그거는 방치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걔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알 수가 아니고. 없죠. 근데 이제 EPD랑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연필 같은 걸로 뒤로 콕콕 찔러요. 어렸을 때 알렉스가 아닌가요, 그게? 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마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찌르려고 하는데 찌르려는 신용만 나와도 목소리가 터져버려요. 열받아서. 그게 그렇죠. 일종의 공격성인 거예요. 지금 사가 얘기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신호가 살짝만 나와도 반응 오버드라이브가 다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제가 키우는 개가 꼬리가 물렸어요, 다른 개한테. 네. 물려서 뭐 절단해야 될 정도로 걸레가 됐어요, 꼬리가. 네. 아우. 그래서 그 뒤부터 뒤에서 개가 다가오면 얘가 이빨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놀래요. 그리고 귀가 또 안 들리는 애라. 일종의 이것도 처벌의 기억이죠.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예. 그 이 처벌의 기억에 관련해서 또 쉬운 예를 하나 들면요. 이 막대기를 개들이 맨 처음에 보면은 아무런 나의 감정을 손상을 주지 않는 게 하나의 중립 자극이죠.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중립자극이라고 오, 하죠. 이 도구일 PD. 뿐이에요. 근데 막대기로 나를 위협을 하잖아요. 막대기만 봐도 공격성이 나와요. 두려워요. 그렇죠. 저거는 나를 공격했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처벌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 이 행동학 연구를 많이 합니다. 논문도 많이 내고. 네, 맞아요. 여기서 처벌과 공격성의 상관관계의 이 내용을 보면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벌입니다. 네.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인 외압을 가하면 최소 25% 이상이 공격성 형성된답니다. 오, 최소. 네, 최소 25% 이상이. 그러니까 이 처벌로 교육을 하면은 반려견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공격성 때문에 입마개나 뭐 리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개가 처벌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입마개 나오면서 되게 또 이 걱정되는 게 입마개라는 걸로 해서 개들을 좀 위험한 존재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비반려인들이 개들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운 반응이 나오지. 그렇죠. 개들은 그런 걸 다 인지를 해요. 아유. 거기서 또 안 좋은 상황에서 개들도 또 처음에 말씀드린 두려움 형성이 되고 일종의 악순환이네. 처벌도 많이 생길 되고 또 입마개도 교육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막 씌우면 일종의 처벌될 수가 있어요. 입마개가. 아, 그렇죠. 그 입마개랑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인데 이번에 그리고 이 대책. 일반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 뭔가 이거를 부정적인 고 위험한 걸로만 계속 이렇게 매스컴에서 받다 보니까 정작 개를 이제 접할지도 못하는 사람마저 괜히 개가 위협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죠. 그런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개가 중립 자극이었다가 안 좋은 자극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니 한니발이 동네에 입마개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 입마개 풀리면 내 살을 튀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예를 또 처벌의 기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라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렇죠. 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재소자들의 가정 과거를 보면 폭력 가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건 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 부모님한테 처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공격성이 훨씬 더 형성이 된다.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 얘기인 겁니다. 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알렉스 좌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왜냐면 네. 그것도 역시 그것밖에 보고 배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공격성 형성 원인 좌절. 좌절도 이제 지금 사가 지금 말씀했지만 부모님은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절대적인 네, 절대적인 존재인데 거기서 뭔가 처벌과 나를 억누르는 게 오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계속 좌절하면은 공격성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 시골의 개들 아니 동네 개들 보면은 이 개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목줄을 연결해서 개들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다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 냅두고 요즘 분들 젊은 분들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 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다 있을 텐데 개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줄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그게 좌절이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런 개들한테 공격성이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너무 슬프다. 가고 싶은데도 가게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줄에 묶여 있으면 공격성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만 지나가면 콩콩거리고 그렇죠. 짖고 으르렁거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개는 없지만 크레이트에만 냅두는 개들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게 본인이 뭘 하고 싶은데 계속 좌절당하면 공격성 형성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어떡하죠? 저는 화보다는 좀 진짜 위험하구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좌절도 공격성을 형성시킨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계속 좌절당하면 공격성 형성됩니다. 그 좌절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왜 범죄율이 높은 곳을 보면은 대부분 이 빈민가가 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그렇죠. 상대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잃을 게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원인 중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개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 잃을 게 없으니까 너 죽이고 나도 안 죽자. 어떻게 보면은 네. 걔들도 이제 뭐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물거나 뭐 뛰어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벼랑에 몰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고양이 쥐도 뭐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네. 그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인간처럼 잃을 게 없으니까 한번 공격한다 이런 개념은 조금 설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개들은. 네. 저희가 이제 두려움, 처벌의 기억, 좌절 이렇게 세 개를 벌써 후루룩 짚어왔습니다. 네. 네. 또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소유욕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상황이 밥그릇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개는요 밥 먹을 때 옆에 가면은 으르렁거려 이빨 보여요. 밥 먹는데 옆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 손 털렸어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독 위스퍼러에 나오는 시저 밀란이 남의 집 개 밥그릇에 이제 손을 대는 교육을 한답시고 가다가 그 사람도 물리더라고요. 시저 밀러는 엄청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분이.
왜냐면 물리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근데 저 사람 무슨 워리어인가 봐. 물려도 그냥 들어가. 우와, 겁도 없어. 이래서 좀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분이. 아, 근데 훌륭한 트레이너는 개들한테 많이 물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개들이 읽거든요. 얘가 물려는구나. 내가 얘한테 거리를 멀어져야지. 애초에 물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얘가 그렇네요. 이 물려는 공격적인 상황을 걔를 읽어갖고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이 전통적인 트레이너들을 보면은 물린 자국을 막 무슨 영광의 흔적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훈장. 많아요. 네. 훈장. 야, 내가 걔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는데 막 여기도 물리고 저기도 물리고 봐봐. 그건 달리 말하면 그 개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 경고, 저항을 무시했다는 거죠. 상황 없이 자기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시장밀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성만 계속 키워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두려움을 더 줬고, 뭔가 이 퍼니시먼트 처벌을 더 줬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중에 공격성과 대치되는 상황에 물려서 흔적이 남았을 거고. 그게 예상이 딱 되는 거죠. 그러네요.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유욕, 이 밥그릇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을 또 하는 개들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러면 공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제 영토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자기 보호자에 대한 그렇죠. 것도 보호자에 대한 소유욕도 네, 있고요. 그럼 맞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욕 있는 개들. 이 공격성. 이 밥그릇이 가장 흔합니다. 밥그릇. 근데 그게 뺏긴다는 느낌을 줬으니까 그게 공격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밥 먹을 때 개들이 이빨을 보이잖아요. 밥그릇을 더 뺏어요. 너 먹지 마 그러면 이런 거요? 그렇죠. 감히 네가 나 주인인데 이빨을 보여? 너 먹지 마. 밥을 뺏어버려요. 공격성을 더 조성시킵니다. 그것도 또 의인화시킨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이제 다 위에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또 처벌을 준 거고 좌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욕을 해결하려면 내가 소유욕을 부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잃지 않는구나. 결국은 주는구나 저 사람들. 그렇죠. 그거를 인지시키게 해주면 소유욕에 대한 공격성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안 했어?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좋은 방송이야. 그래서 이제 밥그릇 관련해서 조금 제가 대안책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좀 응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유욕이 있으면 밥그릇에 사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담아서 준다 하면은 그걸 밥그릇에 주시지 마시고 손으로 주세요. 알갱이 몇 알갱이씩. 그러면 손이 오면 좋은 게 나타나는구나. 손이 오면 내가 공격할 필요가 없고 이빨을 보일 필요가 없구나. 그러다가 손으로 주다가 손에서 이제 밥그릇에 몇 알갱이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좋아하는 걸 던져주세요. 밥 먹을 때. 내 밥 먹을 때 저 사람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지키려고 이빨을 보일 필요가 없구나. 이런 감정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게 되려면? 개들의 아마 이거는 싸가 더 잘할 텐데 과거의 이력이 얼마큼 깊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기간 차이는 있죠. 그 시간만큼 메꿔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얼마큼 깊이 이게 각인돼 있냐 머릿속에 이 트라우마가 아니면은 또 이 보호자가 얼마큼 트레이닝 스킬이 좋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체가 그 반려견이 얼만큼 또 민감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조금 복합적인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 보호자의 인내심이 가장 그럼요. 큰 인내심, 일관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네. 키포인트 네. 것 같네요. 이제 손으로 밥 주다가 갑자기 짜증나 너 밥 빼서 일관성 깨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개들은 혼란스럽고 다시 공격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다섯 공격성, 번째. 의료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는 뭔가요 또? 이 PD가 만약에 허리가 엄청 아파요. 사람 허리 아프면 움직이기도 싫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가 나 허리 아픈데 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죠. 이상 짜증 확 나면서. 주먹 날아가는 거 아닌가? 강퇴시켜야죠. 네, 같은 겁니다. 개들이 아플 때 우리 개는 되게 순둥인데 갑자기 내가 쓰다듬어주는데 얼굴 쓰다듬어주는데 갑자기 부렸는데 내 손을 물었어요. 그럼 얼굴 어딘가에 뭔가 염증이 있다던가 타박상이 있다던가 이래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네네. 맞아. 좋은 방송.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아픈 데를 건드리면은 제가 내 상처를 왜 건드렸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반응하는 거죠. 일단 반응부터 몸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미안 이런 순서가 되겠죠. 사람이면. 그래서 저희는 이 공격성 원인들을 이제 쭉 나열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반려견은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 원인들 중에 뭐가 해당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네. 보호자분들이 우리 개는 나 사회화도 잘 시켰고 처벌도 한 적 없고 그리고 산책도 자주 나가고 그리고 뭘 뺏으려고 뭐 소유욕을 뭐 형성시킨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공격했다 쓰다듬는데 네. 그러면은 어딘가 아플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키우는 개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물고 뭐 다른 개를 물고 전혀 공격성이 있는 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물려봤어요. 어쩌다 물리신 다리를 다쳤을 때 딱 병원에 도착해서 크레이트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개를. 네. 꺼내면서 이 녀석이 다리가 아픈 부위가 자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걸 그냥 물었어요, 얘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제 팔이었던 거죠. 세게 물렸습니까? 네, 많이 아팠어요. 근데 예상을 했어요, 저는. 네. 아픈데 꺼내야 되고, 네. 꺼내면서 내가 물리겠구나. 네. 그거를 아니까 덜 아프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아프긴 했거든요. 이 PD 개들한테 한번 물려봤습니까? 물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걔를 물어본 적은 있어도 물린 적은 없었던 또 것 같아요. 개를 왜 물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분이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개들한테 물리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아파요. 네, 상당히 아픕니다. 작은 개한테 물려 상당히 아프고 그게 진짜 살이 뚫릴 정도로 물리면은 정말 아픕니다. 아프죠. 사람한테 물려도 아픈데. 근데 이 물리는 게 아픈데도 계속 개들한테 다가가니까 시저윌란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대단하지는 않은 건데. 근데 뭐 물리는 그 두려움을 맞서서 이게 막 다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죠. 특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포인트예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건 아니고 특이한 분이다. 그냥 맷집 좋은 사람 정도로.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이 시저빌란 책을 보시던가 방송을 보시면서 와 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시저빌란 누구길래 이렇게 도구루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좀 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외압을 좀 자주 씁니다. 그 사람이 외압을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 방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좀 철학이 달라갖고 좀 까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트레이닝 방법이 뭐 100% 잘못된 거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요, 그리고 반짝 효과를 보여주는 게 좀 있잖아요. 이거 저희 나중에 한번 또 주제를 정했으면 하는데 TV 방송이라는 게 다 반짝 효과입니다. 결론은. 근데 그게 유지되는 효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TV 방송은 반짝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채널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네. 그 오랜 효과를 영상으로 담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트레이닝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우리 밥그릇 때문에 우리 개가 물어요. 옆에 가면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누가 짜잔 나타나서 밥그릇 교육하는 걸 진짜 트레이닝 시간이 얼마큼 해야 될까요? 며칠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TV에서는 그 10분 20분만 다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향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물어요를 저는 안 찍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좀 속으면 안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좀 제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못했어요. 전문가 나타났는데 성공 못했다고 TV에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아니에요. 악마 편집으로 성공한 걸로 나가요. 그렇죠. 악마 편집. 네, 그게 성공 안 한 걸로 나가면 뭐야 저거 TV 방송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그 의도가 잘못된 거죠. 갑자기 왜 TV 얘기가 왜 나와? 시저밀란 아저씨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시저밀란 아저씨와는 저희는 철학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공격성의 이유 유전. 유전입니다. 유전. 자, 6번째 이유죠. 네, 지금 위에 이제 5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두려움, 처벌의 기억, 좌절, 소유욕, 의료적인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우리 개는 사회화도 엄청 잘 시켰고 혼낸 적도 없고 좌절시킨 적도 없고 소유욕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와 진짜 얘는 8주 때 내가 데려와서 16주 때까지 기가 막히게 사회화 교육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내가 그냥 2달 휴가 내버렸어요. 얘 사회화 교육하려고. 회사에. 얘 맨날 데려다니면서 자동차 소리 나오면은 먹을 거 주고 뭐 소리 뭐 냄새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얘가 1살 반 되는데 울어. 너무 슬프다. 그러면 얘 DNA에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 개들의 이 감정과 행동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교육과 환경과 유전이 형성을 해요. 교육, 환경, 유전. 네. 근데 교육과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교육 효과가 안 나오면은 유전 쪽을 의심해봐야 돼요. 사람도 그렇죠, 뭐 그죠? 네,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제 유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야 되냐? 그럼 결론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전의 공격성도.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는 개들을 번식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격성 있는 개들이 어떤 애들이 공격성이 있는데요? 그 투견으로. 그거는 제 생각에 유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이유가 큽니다. 투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전으로 판단해버리면 그 견종들을 다 악당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유전적인 이유는요. 제가 이 연구 자료나 이런 거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아, 그런가요? 늑대를 섞는 겁니다. 개와 늑대 믹스. 늑대를 왜 섞어요? 사람들이 이 개들을 보면요. 이 중형견, 대형견들을 보면 와 이게 늑대처럼 생겼네. 칭찬입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하여튼 사람만큼 유전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 장난질하는 아니 뭐 네, 아니 우리밖에 사람만 없죠, 하죠, 뭐 네.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부터 왕들이 막 호랑이를 사냥해가지고 내 집에 가둬놓고 그런 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나. 야생의 맹수들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늑대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근데 늑대는 야생동물이거든요. 야생동물. 그렇죠.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울프독이라는 개들이 있어요. 이 늑대와 개와의 이제 이 교잡종인데 늑대와 개는 교배가 가능합니다. 새끼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배를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견종인데 울프독 말 그대로 늑대개. 우와 늑대개야 늑대 닮았네. 우와 야생성이 살아있고 이거 무슨 로망처럼 여겨요. 근데 늑대는 개와 달리 사회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렇겠죠. 성체가 되면 자기가 이 소유욕을 부리는 것에 있어서 공격성을 부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늑대의 개체의 본능이에요. 특성이죠, 그죠? 특성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반려하면서 같이 살 수 없는 늑대만의 야생성이에요. 근데 그 개와 교잡을 시키면 그 교잡종의 그 특성이 남아요. 갑자기 2살 때까지 성체가 되기 전까지 잘 지내다가 사회화도 잘했는데 갑자기 먹이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줄래도 안 주니까 훅 공격해버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견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네. 네. 이 유전에 관련된 건데 인간이 선택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압력을 줘요. 세대에 걸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 5 윗세대부터 네. 크리에이트 계속 가둬서 키워요. 그럼 크리에이트에 가두면 아까 뭐 때문에 공격성 생긴다 그랬죠? 좌절.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요. 그게 유전화 돼버려요.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은 세대에 이 DNA로 잡혀버려요. 이 갇힌 공간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좌절에 대한 공격성이 그러니까 DNA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세대에 형성이 돼버려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요. 왜 우리나라 애견샵에서 번식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네. 계속 가둬놓고. 그렇죠. 그 많은 개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문제네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까지 안 하는데 싸가 또 얘기를 해줬네요. 이 간지럼들 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세대가 연장이 되면 공격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유전에 관련된 게 갑자기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브리더입니다. 브리더. 번식자들. 네, 번식자들이 번식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고 번식을 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공격성이 있는 것 같네. 번식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현명한 번식자가 많지가 않죠. 거의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번식자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보호자들이 내가 어디서 뭐 브리더를 찾아가고 개를 분양받으면 얘 엄마는 어때요? 아빠는 어때요? 얘 동배들 윗세대에 태어난 다른 배들은 어땠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소비자라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이 소비자죠. 그렇죠. 소비자가 좀 깐깐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깐깐해지시고 이제 의심을 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그 시장 개념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물건이 사장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소비자가 깐깐하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선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보호자분들이 깐깐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저 오늘의 이 방송에서 배운 거 있어요. 저는 하나. 네. 강력하게 또 한 번 느끼는 거. 네. 인간이 제일 나쁜 동물이다. 제가 이 공격성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 사회 표정을 봤는데, 이분이 막 뭔가 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막
아까 막 말을 던져.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하죠. 막 이러면서, 오늘 막. 야, 이 울프독이 그 작년에 한번 또 울프독 관련해서 좀 사건도 있고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에 울프독을 훈련소에 보딩을 맡겼는데, 이 개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죽었는데 이 보딩 하는 분과 이 보호자분이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 문자 드린 이 울프독 보호자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얘 걔 한 번 번식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드는 수단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만드는 수단을 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울프독을 한 번 번식하면 뭐 한 5마리 태운다고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한 마리 4,500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와. 강아지가.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울프독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늑대는 자연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옆에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런 존재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막 말이 길어. 오늘 방송 좀 길어지는데. 특집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자를 길들이고 몇 년 만에 만나는데 사자가 또 막 반기고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되게 책으로도 나왔고. 저 그 영상 봤어요. 네,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상황. 모든 사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나도 사자 길들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아휴, 사자는 그냥 사자에게 내버려 두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공격성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내 반려견이 공격적이라면, 아니면은 내 반려견의 공격성이 형성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처벌의 기억. 처벌하면 안 됩니다. 강압식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좌절, 네 번째 소유욕, 다섯 번째 의료적인 문제, 그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상황 때문에 공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 보호자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우리 반려견들 다룬다면 입마개를 채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내용이었어요. 애초에 그냥 공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만 사회 인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형. 그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로운 스승. 작지만 지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스승. 요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것을 뒤바꿔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격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없애며 올바른 상식으로 대체해야겠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함께 살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반려견이라는 존재와 안전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우.